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엄청난 돈이 생기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인류 역사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든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갑부들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 갑부는 누구인가에 대한 주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조사가 되어왔죠. 월스트리트 저널, 타임지, 포브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그리고 각종 웹사이트에선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선정 기준이 제각각이고 워낙 오래된 사람들의 재산을 현재적 가치로 환산하는 게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순위의 조사 기관별로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도 디테일한 순위는 차이가 있어도 꼭 나와야 할 사람들은 순위권에 들더라고요. 물론 모든 갑부들을 다 소개해드릴 순 없겠지만 국가 시대별로 골고루 부자들을 소개해드리고 그들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들의 삶에서 어떤 걸 배워야 하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살아있는 사람, 범죄자, 독재자 등 부정부패로 부를 축제한 썩은 정치인들, 그리고 한 국가의 국왕들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플렉스 해보러 가볼까요? 중국부터 시작해볼까요? 먼저 소개해드릴 중국의 갑부는 청나라 때 대상인 오병감입니다. 오병감은 월스트리트 저널 선정 10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50인에 들어가 있으며 중국의 인민일보 선정 중국 역사상 최대 부호 탑10 중 4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의 마지막 왕조 청나라는 중국 정통 한족의 국가가 아닌 만주족의 국가였죠. 중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했던 청나라는 만주족임에도 불구하고 대외무역에 관해서는 전통적 한족의 국가들처럼 폐쇄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청나라는 누가 뭐래도 당대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가였습니다. 서양에서는 이해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전제군주제가 확립되어 있었죠. 중국 본토를 지배해오던 중국의 왕조들은 본인들의 왕조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 사상을 뿌리 깊게 믿고 있었습니다. 서양의 국가들이든 동양의 국가들이든 중국인들은 중국을 중심으로 기타 조공국들이 곁가지로 존재할 뿐이었죠. 동아시아에선 중국 중심의 조공체제의 국제 질서가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자연스러운 관례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서양과 청나라의 경제 관계에 있어서 서양과 청나라는 동상이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서양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근대적인 경제 무역 관념과 새로운 시장 확보라는 목적으로 아시아로 진출해온 반면 청나라는 서양 국가들 역시 청나라의 머리만 조아리는 조공국 정도로 얕잡아 봤습니다. 청나라는 서양인들이 계속 침투하면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흔들리진 않을까 걱정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동양의 전통적인 경제 관념 하에선 청나라가 굳이 서양인들과 무역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청나라 황제와 지배층은 기존에 있는 물건들로도 충분히 만족하며 살고 있었죠. 애덤 스미스의 비교 우위에 대한 개념이 동양에선 전무했고 청왕조는 서양인들과의 무역이 전혀 득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완전 반대로 중국처럼 거대한 국가가 존재하지 않은 유럽에선 각 나라들의 자생력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장 확보가 유럽 국가들에겐 필수적이었죠. 그중 영국은 가장 강한 해군력으로 신항로와 신대륙 시장을 독점해갔고 유럽 국가들 중 가장 먼저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일으켜 유럽의 1인자로 부상했죠. 영국을 경제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도록 도운 자금줄은 아시아였고 영국 정부는 동인도 회사에게 대아시아 무역 독점권을 부여해 부를 축적했습니다. 청나라의 폐쇄 무역 정책을 해금 정책이라고 하는데 최소한의 무역은 허용해 주었습니다. 중국 남쪽의 광저우에서만 서양 상인들이 중국 상인들과 무역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열어주었죠. 그마저도 청나라는 월해관이라는 세관을 광저우에 설치해 서양 상단의 무역에 막대한 세금을 매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의 제한적 무역 허용은 자유무역이라기보단 근형님으로 너그러이 이 정도는 허락해줄게 라는 개념으로 접근했죠. 청나라에서 상인은 오로지 국가에서 지정되어야만 상업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가의 승인을 받아 무역업에 종사하던 상인들을 공행이라고 했습니다. 공행은 유목민족을 상대로, 일본을 상대로, 조선을 상대로, 동남아를 상대로, 그리고 서양인들을 상대로 다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중 서양인들과 무역을 하는 공행을 양행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양행들은 광저우에만 있었고 광저우에서 서양인들과 무역을 하던 양행 상단은 총 13개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광저우 13행 혹은 광동 13행이라고 부르는데 13행 중에선 초창기에 반시 가문이 이끄는 동문행이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상단의 규모가 크고 돈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동문행은 그 리더 자리를 오시 가문의 이화행에게 넘겨주어야만 했습니다. 이화행은 쉴 틈 없이 합리적인 투자로 재산을 불려나갔거든요. 서양인들은 중국과의 무역에 절실했고 그만큼 중국 무역에 투입시키는 자본의 규모가 남달랐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양의 무역량을 13개 상단이 과점하고 있으니 광저우 13행
13행은 우스갯소리로 황제보다 자산이 많을 거란 이야기도 나돌았습니다. 그중 가장 돈이 많던 이화행은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서양인들조차 아마 이화행의 상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코 헛소문이나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19세기 초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던 사람은 이화행을 이끌던 오병감이었습니다. 오병감의 명성을 듣고 미국의 존 포브스라는 기업인이 오병감의 밑에서 양자로 있으면서 오병감의 사업적 수완을 배웠고 존이 어느 정도 능력이 된다고 생각한 오병감은 존에게 사업 미천을 주고는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존 포브스는 미국에 가서 철도 사업을 시작했고 그가 창업한 회사가 포브스 철도회사입니다. 잡지 포브스지와는 다른 겁니다. 다시 무역 이야기로 돌아와 동인도 회사는 청나라의 무지막지한 물자 규모를 알고 있는데 겨우 13행의 상단과만 하는 무역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광저우 한 곳에서만 무역을 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청나라라는 그 넓은 영토를 시정화하면 얼마나 무궁무진한 경제적 가치를 만들 수 있는데 동인도 회사는 청나라 측의 시장 개방을 요구했지만 청나라 황제들은 전부 모르쇠했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예민했던 품목이 차였는데 유럽인들, 특히 영국인들은 동양의 차에 열광했습니다. 자동차 아니라 마시는 차입니다. 오병감이 바로 차 장사로 돈을 벌었죠. 영국인들의 차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무역회사가 동인도 회사였는데 오병감을 비롯한 광저우 13행은 점차 차 가격을 높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동인도 회사가 적자가 나니까 영국 정부와 결탁해 인도의 아편을 비밀리에 팔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이후 사건은 아시죠? 아편 무역은 심각했고 청나라 황실이 아편 무역을 금지하면서 결국 영국과 아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청나라가 굴욕적으로 패배했고요. 영국은 아편 전쟁 승전의 대가로 광저우 포함 5개의 시장을 더 개방시켰고 공행제도도 폐지되었습니다. 공행제도가 폐지되니까 광저우 13행도 자연스레 파산했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던 오병감의 이화행도 사라졌습니다. 다음은 월스트리트 저널 선정 10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50인에도 있으며 포브스 선정 인류 역사상 최고 갑부 50인 중 36위를 차지했고 중국의 인민일보 선정 중국 역사상 최대 부호 탑10 중 오병감보다 한 단계 높은 3위의 주인공 숭쭈원입니다. 참고로 워렌 버핏이 포브스 선정 최고 갑부 50인 중 40위입니다. 청나라가 멸망 직후 중화민국에서 고위직 정치인을 맡았던 숭쭈원, 그의 이름은 생소하시죠? 하지만 숭쭈원의 누나, 여동생은 워낙 유명해서 아실 겁니다. 바로 숭씨 가문 세 자매입니다. 그래도 생소하시다고요? 일단 숭쭈원의 큰 누나 숭아이링은 일명 돈을 사랑한 여인이란 이름으로 아주 잘나가던 은행가와 결혼해 막대한 자금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작은 누나 숭칭링은 중화민국의 아버지 순원의 부인이며 여동생 숭메이링은 장제스의 부인이었습니다. 이 범상치 않은 남매는 금수저 출신이기도 했지만 미국 유학을 하고는 그들의 능력도 비범하여 중국 사회의 높은 곳까지 올라갑니다. 숭쭈원은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학벌 깡패네요. 작은 누나가 순원의 아내니까 숭쭈원은 중화민국의 핵심 세력이었던 국민당에 들어가 순원의 비서로 일했습니다. 중국이 군벌 사회로 어수선하고 난징에 국민정부가 들어선 1925년 숭쭈원은 중앙은행 은행장에 임명됐습니다. 당시 32살이었고요. 그리고 33살 때 국민정부의 재정부장,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숭쭈원이 경제적으로 일을 얼마나 잘했던지 국민정부의 국고가 날이 갈수록 확충됐답니다. 숭쭈원은 순원 사후 장제스를 도왔고 숭쭈원이 구축해놓은 마르지 않는 국고 덕분에 장제스는 이를 경제적 바탕으로 마음껏 일본과도 싸우고 중국 공산당과도 싸울 수 있었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9년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이 공산당에 패배하잖아요. 장제스의 국민당은 대만으로 넘어가고요. 숭쭈원은 대만을 거부한 채 미국으로 망명해 그곳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재정 분야는 물론 외교적으로도 수완이 좋았던 숭쭈원은 한때 처칠, 루스벨트 등과도 회담할 정도로 장제스의 절대적 신임을 받았습니다. 숭쭈원의 재산은 현재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678억 달러, 하나 약 82조 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선정 10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50인 중 중국인은 총 6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병감과 숭쭈원이 있고 나머지는 칭기스칸, 쿠빌라이칸, 유근, 그리고 화신입니다. 유근은 명나라 때 부패한 환관이었고 화신은 청나라 때 비선실세로 있던 역시 부패한 권세가였죠. 징기스칸이랑 쿠빌라이칸은 몽골인인데 중국인으로 낀 게 조금 뭐하네요. 포브스 선정 인류 역사상 최고 갑부 50인에서 숭쭈원이 36위였잖아요. 그 위로 23위 나폴레옹, 22위 클레오파트라, 빌 게이츠가 22위, 세계 최고의 미녀편에서 등장하셨던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15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시간을 조금 많이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포브스 선정 인류 역사상 최고 갑부 50인 중 8위를 차지한 고대 로마의 크라수스입니다. 크라수스는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의 명성이 다소 가려진 감이 있는데, 크라수스는 로마 공화정 말기 카이사르 폼페이우스와 함께 1차 3두 정치를 구성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1차 3두 정치란 최고 권력을 가진 세 사람의 팽팽한 연합으로 로마 공화정을 주도했던 정치 체제를 말합니다. 카이사르는 대중적인 인기로, 폼페이우스는 로마의 군대를 거느릴 수 있는 병권으로, 그리고 크라수스는 막대한 재산으로 새 우두머리가 되었죠. 1차 3두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선 로마 공화정 말기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아셔야 하는데, 로마는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와 세 차례에 걸쳐 포에니 전쟁을 치렀고 최종 승리자는 로마였습니다. 카르타고라는 만만하지 않은 상대로 승리한 로마는 이후로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경제적 번영은 골고루 분배되지 못했고 귀족들에게만 쏠리다가 라티풍디움이라는 대토시가 성행했습니다. 카르타고에 대한 로마의 승리는 되려 로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악화시켰고 로마의 사회를 썩게 했죠. 귀족이나 사회의 지배층이 사치와 향락에 빠지면 마치 전염병이 퍼지듯 사회 전체 구성원들은 걷잡을 수 없이 퇴폐풍조에 젖어들었습니다. 이때 일부 행정관들 중 로마 평민들의 가난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었습니다. 반면 기득권을 유지한 채 휘황찬란한 재산을 만끽하려던 귀족들의 힘은 더 커졌죠. 이렇게 로마 공화정의 정치는 전통 귀족들이 주장하는 문벌주의 벌쪽파와 민중당을 지향했던 평민파로 나뉩니다. 평민파의 수장이었던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시도하다가 실패해버려 평민파의 위세가 꺾이긴 하지만 로마 군 장교들 중 평민파를 지지하는 세력도 두텁게 존재했기 때문에 평민파가 건재해 있긴 했습니다. 카르타고에 대한 로마의 승전 이후 로마 사회에선 군부의 힘이 강해졌거든요. 로마 군 장교들은 지지 기반이 어디냐에 따라 나뉘어 경쟁했죠.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실패 후 로마의 정치권은 훨씬 더 부패해지는데, 이때 평민파의 군 장교 카이사르가 기원전 59년 집정관에 선출되었습니다. 집정관에 선출되긴 했으나 카이사르는 여전히 원로원 벌족파의 힘에 눌려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기득권이 어디 가겠습니까? 카이사르가 가장 경계했던 인물이 벌족파 군 장교 폼페이우스였죠. 카이사르가 집정관이 되기 전 폼페이우스는 약 5년간 군함을 이끌고 지중해 전역의 해적들을 소탕하고 동방을 속주화해 해낸 공으로 막강한 병권과 더불어 비상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엄청난 특혜도 가지고 있었죠. 물론 대중의 지지도 카이사르와 맞먹는,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원로원도 폼페이우스의 명성을 부담스러워했고 같은 벌쪽파임에도 폼페이우스와 원로원의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 틈을 카이사르가 비집고 들어와 폼페이우스와 연합을 했죠.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거물이 한 명 더 있었죠. 바로 크라수스였습니다. 크라수스는 폼페이우스와 함께 벌쪽파의 한 사람으로 로마 정계에 오래 머물면서 배운 정치술로 정적들을 제거하며 정적들의 재산들을 자기 개인 재산으로 빼앗아갔습니다. 크라쿠스는 경제적인 이해타산에 아주 능했습니다. 벌쪽파로서 정계에 입지를 다져놓고도 임대업, 고리 대금업 등을 이용해 막대한 재산을 모았죠. 부동산계의 천재랄까요? 크라수스는 당시 로마에서 가장 돈이 많은 대부호로 그 엄청난 재산을 바탕으로 정권의 1인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당시 크라수스의 재산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1,700억 달러, 한화 약 202조 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재산이 많으니 당연히 원로원의 견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진정한 1인자 자리를 두고 군권을 쥐고 있는 폼페이우스와 묘한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크라수스는 폼페이우스와 경쟁 관계였던 평민파 카이사르를 후원했는데, 카이사르가 차라리 셋이서 힘을 합치자며 연대를 제안했고, 이렇게 형성된 게 1차 3두 정치였습니다. 3명의 연합으로 원로원은 끽소리를 못하게 되었죠. 카이사르는 두 사람과 연합해 힘없는 평민파 출신임에도 당당한 집정관으로 군림할 수 있었고, 폼페이우스는 원로원을 협박해 본인 부하 장수들에게 토지를 지급해주고 외교권을 얻어냈으며, 크라수스는 두 사람에게 정치 자금을 대주는 대가로 아시아 속주에서의 세입을 징수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거두어지는 세금은 전부 크라수스의 개인 재산이었으니 그의 재산은 더 불련한 거죠. 카이사르는 더 확실한 정치적 입지를 원했고, 그래서 기원전 58년 대대적인 영토 확장 전쟁, 이른바 갈리아 원정에 떠납니다. 카이사르가 마음 편안히 정복 전쟁에 임하도록 크라수스가 뒤에서 여러가지 재정 문제들을 모조리 해결해 주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무엇을 잘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잘 못하는지도 잘 알아야 합니다. 크라수스는 쓸데없이 군사적 전공에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53년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을 후원한다며 뜬금없이 병력을 이끌고 나가 가만히 있던 파르티아를 건들더니 전쟁에서 패전해 허무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세 개의 기둥 중 하나가 무너지니 천장이 평온하게 유지될 수가 있나요? 크라수스의 죽음으로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도 1대1 경쟁 구도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포브스 선정 인류 역사상 최고 갑부 50인 중 1위이자 미국 역사상 아직까지 깨지지 않은 재산 부동의 1위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포브스 기준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결과 재산 3,183억 달러, 한화 약 385조 원 재산의 주인공 석유왕이라는 칭호를 갖고 있는 존 데이비슨 록펠러입니다. 원래 록펠러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1863년 23살 때 석유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작 30살의 나이였던 1870년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정유회사를 설립하죠. 이 스탠더드 오일은 미국 내 정유소의 95% 점유율을 차지하며 세계 최대의 석유회사가 되었습니다. 석유라는 자원이 인류 역사에 그토록 강한 영향을 끼치게 주도한 사람도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나는 땡전 한 푼 없이 사막 한가운데 내던져지더라도 낙타 대상 행렬 하나만 지나가면 나의 왕국을 다시 설 수 있다. 미국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 중 하나가 바로 자수성가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온갖 인생의 역경을 딛고 부자로 성공하는 게 미국에선 가장 박수받는 일인데 록펠러의 인생이 딱 그랬습니다. 록펠러는 미국 국립교육재단 스미소니언이 선정한 미국사 가장 중요한 100인의 인물에도 뽑힐 정도로 미국인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록펠러가 한창 기업 활동을 할 때는 미국이 아직 세계의 1인자가 아니었을 때였습니다. 여전히 세계의 중심은 유럽 위주로 돌아가고 있을 때였죠. 물론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지만 그 이전부터 미국은 기초를 튼튼히 다져놓고 있었고 그 행동 대장격이 바로 록펠러였습니다. 자본주의와 금융업이 미국에서 처음 탄생한 건 아니지만 현대 자본주의 운영 방식의 모델을 처음 구축해놓은 기업인들이 록펠러와 그 시기에 같이 기업가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지금 봤을 땐 특별할 게 없어 보이지만 당시로선 획기적인 기업 운영 방식이었던 M&A, 즉 인수합병의 귀재였습니다. 오늘날의 기업 인수합병 자체도 사실상 록펠러의 회사 운영 방식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록펠러의 무자비한 기업 인수합병으로 깡패처럼 기업들을 도살하고 흡수하기도 해서 록펠러는 욕도 많이 먹습니다. 이런 록펠러의 독점에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정부는 반독점법을 통해 꽤 오래 록펠러와 일진일퇴를 거듭했습니다. 1911년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은 여러 회사들로 분열되었고 1914년 윌슨 대통령은 기존의 반독점법을 더욱 강화한 클레이턴 반독점법을 국회에 통과시켜 록펠러의 석유 독점에 큰 타격을 주었죠. 록펠러는 이미 석유 사업에 대한 교과서적인 모델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의 독점이 해체되자 록펠러를 표방한 여러 기업들이 나타나면서 록펠러가 다져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미국의 정유 능력을 최강으로 만들어 놓았죠. 오늘날의 미국 기업 시스템은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기업인들이 다 이룩해 놓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석유왕 록펠러와 더불어 금융계의 JP 모건,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자동차왕 헨리 포드, 철도왕 코르넬리우스 밴더빌트 등이 공신들이랍니다. 록펠러가 포브스 선정 인류 역사상 최고 갑부 50인 중 1위로 뽑혔지만 다른 매체나 다른 조사 기관에 따르면 인류 역사상 최고의 갑부를 다른 사람으로 뽑기도 한답니다. 미국의 셀러브리티 네트워크스라는 웹사이트에서는 그의 재산의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재산이 약 4천억 달러, 한화 약 453조 원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의 재산은 환산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고까지 표현합니다. 그 주인공은 서아프리카 말리 제국의 9대 황제였던 만사무사입니다. 원래 왕은 안 한다고 했으나 갑부를 논할 때 만사무사를 빼놓을 수가 없어서 넣게 되었습니다. 1312년 말리 제국의 황제로 등극한 만사무사는 정복군주였습니다. 영토를 넓히다 보니 관할 모든 자원도 만사무사의 소유였죠. 당시는 대항해 시대가 열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자원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만사무사가 팽창시키고 다스리던 말리 제국엔 황금과 소금이 풍부했고 만사무사는 그 어마어마한 황금을 모두 개인 재산처럼 썼다고 합니다. 만사무사는 개인적으로 이슬람교였는데 성지 순례차 메카로 가던 중 잠시 카이로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말리 제국에서 카이로까지 만사무사의 행렬은 마치 움직이는 도시 같았다고 하며 카이로에서 3개월 머무는 동안 만사무사가 지불한 황금 때문에 카이로의 경기가 마비됐다고 합니다. 시중에 황금이 너무 많이 유통이 되니까요. 한 명의 소비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겁니다. 만사무사가 사용할 수 있었던 황금의 양이 당시 세계 금의 절반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사무사 사후 그의 아들들의 대문으로 이 제국은 와해되었죠. 한국의 부자들을 빠뜨릴 수가 없네요. 한국의 부자들은 세계권에는 못 끼지만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조선 후기의 거상 임상옥입니다. 임상옥의 아버지는 지금의 통역사인 역관 출신이었습니다. 역관은 비록 중인이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지만 임상옥의 아버지는 괜시리 사업을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임상옥의 집은 풍비박산이 나고 가족 전체가 만상의 노비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조선 후기 경제상을 보자면 상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성리학 경제관념에 따라 조선 정부는
나오는 상업을 억제하려고 했지만 조선 후기 상공업의 발달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폐기된 주장이지만 한때 고려대학교의 강만길 교수는 조선 후기 자본주의에 싹이 트기 시작했다는 자본주의 맹아론을 제기할 정도로 조선 후기의 상업열은 뜨거웠습니다. 이러한 상품 화폐 경제 발달의 근거 중 하나가 대규모 상단을 소유하는 거상들의 출현입니다.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일종의 대기업 무역 상사인데요. 대표적으로 개성의 송상, 동래의 내상, 평양의 유상, 의주의 만상이 있었습니다. 임상옥은 평안도 의주 출신이었기 때문에 의주를 주름잡던 거상 만상의 집 노비로 전락하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젊은 임상옥의 재능을 알아본 만상은 임상옥을 데리고 다니며 장사를 알려주었고 임상옥은 자연스레 상인의 길로 들어옵니다. 조금씩 상단 규모를 불리다가 순주 10년이었던 1810년 국경지방의 인삼무역권을 독점하다시피 하며 단숨에 거대한 상인으로 부상했습니다. 임상옥은 인삼무역권을 위해 국왕 순주의 외삼촌 박종경을 만나러 가는데요. 박종경은 임상옥에게 하루에 숭례문을 드나드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느냐고 묻자 임상옥은 이와 해가 있다고 했답니다. 박종경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자 몇 명이든 대감께 이득을 주는 자와 해로움을 주는 자로만 나눌 뿐이라고 대답했고 박종경이 그럼 자네는 어느 쪽인가? 라고 다시 묻자 임상옥은 나는 이해관계를 떠나 대감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며 박종경의 환심을 사 인삼무역권을 얻어낼 수 있었죠. 1811년 홍경래의 난이 발발하자 의병 모집과 군수물자 자금을 정부에 대주기도 했습니다. 1821년 청나라의 베이징을 방문했을 땐 베이징의 중국 상인들이 임상옥의 인삼 불매운동을 벌였습니다. 진짜 안 사라고 했던 게 아니라 가격을 낮추려는 비열한 속셈이었죠. 그러자 임상옥은 가지고 온 인삼을 전부 태우겠다는 퍼포먼스를 벌였고 진짜 인삼을 태우는 줄 알았던 베이징 상인들은 불매운동을 멈추고 평소 거래하던 가격의 몇십 배는 더 높은 가격으로 임상옥의 인삼을 사야만 했습니다. 임상옥은 이런 타고난 재능도 재능이지만 그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던 부자였습니다. 자수성가한 임상옥은 자선사업과 빈민구율에 막대한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1832년에는 가난한 백성들을 많이 도운 일로 곽산 군수회, 1834년에는 수재민 구제를 한 공으로 인정받아 무려 종산품의 귀성 부사까지 임명되었습니다. 산업공상의 서열에 따라 상인들을 천대하던 전통에서 임상옥의 관직을 하사받은 건 그의 평판이 얼마나 좋았는지 알 수 있죠. 물론 역시 상인들이 정치를 한다는 사실에 개거품을 묻은 양반들의 거센 반발도 있긴 했습니다만 알만한 사람들은 임상옥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모함하려는 세력들도 많았죠. 재상평여수 인중직사형 임상옥이 자주 쓰던 말입니다. 재물이란 물과 같아서 어디에든 미치지만 가두면 썩기 때문에 욕심이 없어야 하며 사람의 고득은 저울과 같이 균형을 이루어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장사란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는 말도 자주 했다고 하더군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한국의 부자는 독립운동가 이회영입니다. 이회영 가문은 아주 뼈대 있는 정통 성리학 집안으로 구한말 그 재산이 조선의 10대 부자 중 한 집안일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회영은 6형제 중 넷째였는데 모두 골수 성리학 집안임에도 개화사상에 흠뻑 취해 있었고 시민회에 가입을 할 정도로 정치 문제에 기민하게 대응했습니다. 결국 1910년 대한민국의 주권이 일본에게 넘어갔습니다. 당시 모든 부자들을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을 때 부자란 대부분 친일파였습니다. 아니 친일파가 아니고선 부자가 될 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이회영 형제들도 다른 부자들처럼 적당히 일제의 눈치만 보면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모두들 재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넘어갑니다. 왜냐고요? 독립운동하려고요. 당시 처분한 재산을 전부 독립운동 자금으로 사용했는데 그 값이 소 1만 3천마리 값. 당시 소 시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애매하지만 약 600억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최소 600억 원이고 여러가지 따져보면 몇 조를 웃돌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분한 토지가 지금의 명동성당 일대 1000평 정도였으니 말 다 있죠. 그 자금으로 설립한 학교가 신흥무관학교입니다. 그러나 신흥무관학교 운영과 독립운동은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했고 재산은 금세 바닥이나 어려서부터 초다이아몬드 수저로 자란 이회영과 그 형제들은 굶어가며 독립운동에 모든 걸 바쳤습니다. 이회영은 광보를 보지 못하고 스파이로 잠입해왔던 부하들에게 속아 체포되고 모진 고문을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참고로 신흥무관학교는 광복 이후 이회영의 동생 이시영에 의해 계승되다가 지금의 경희대학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한국의 부자는 간송 전형필입니다. 전형필의 증조 할아버지가 지금의 광장시장과 동대문시장의 상권을 쥐고 있었고 그 재산으로 막대한 토지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전형필 때에 이르면 그 토지에서 나오는 재산으로만 먹고 살 수 있었던 대지주였는데 전형필은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재벌 4세? 그 재산이 쌀 10만 석
정도였습니다. 1년 토지 수입으로만 집 150여 채를 사고도 남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런 전영필은 미술 덕후였습니다. 고작 23살의 나이 때부터 그 막대한 재산을 바탕으로 미술 작품과 골동품을 전부 사들이기 시작했답니다. 무슨 미술 작품 투기 아니냐며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문화재가 무작위로 나가는 마당에 전영필이 그나마 자기 재산으로 지켜낸 겁니다. 물론 그래도 많은 문화재들이 외국 곳곳에 있지만 전영필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문화재 반환 문제는 더 심각했을 겁니다. 훈민정음 원본과 더불어 수많은 고려 청자들 김홍도와 신윤복의 그림들을 지켜낸 장본인이 전영필이죠. 전영필은 문화재를 지키고자 거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고 서양인들이 일본인들로부터 구입한 문화재도 다시 자기가 사들였습니다. 누군가 왜 그렇게 문화재 수집에 목숨을 거느냐고 묻자 서화전적과 미술품이야말로 조선의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간송 전영필 사후 그의 개인 소장품들을 전시한 미술관이 개관하니 바로 간송미술관이랍니다. 제가 왜 이 세 사람을 소개해드린지 아시겠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입니다. 워렌 버핏은 가격이란 우리가 내는 돈이며 가치는 그것을 통해 얻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도 돈이 있어야 한다지만 우리는 누구나 평생 소비를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소비의 가치는 소비하는 나 자신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만의 플렉스 신념이나 기준은 있나요? 없다면 하나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